영국에 애거사 크리스티와 아서 코난 도일이 있다면 미국에는 에드거 앨런 포와 엘러리 퀸이 있습니다. 엘러리 퀸? 하고 낯설어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질 않았네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두 분이 함께 엘러리 퀸이라는 필명으로 공동 작업을 했던 정말 미국의 위대한 추리소설 작가 그룹인데요. 이분들이 추리소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엘러리 퀸 매거진이라는 추리 전문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 작가도 발굴하고 또 기라성 같은 다른 추리 작가들에게 작품을 청탁을 해서 정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잡지가 50주년이 되던 해에 독자들의 선정으로 딱 50편의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추려낸 작품 선집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대한민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선한 수도사의 복수법, 또 8번째 등의 책들을 작품을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그 엘러리 퀸 선집 작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조지 하먼 콕스 추리소설 언제나 청결하게. 그 여자의 이름은 메리 히스였다. 그녀의 키는 근무할 때 신는 미드 힐을 신고 160cm 정도였다. 몸무게는 48kg. 머리카락은 검었고 눈은 진한 푸른색이었다. 턱에 둥근 선으로 보아 고집게나 있어 보였다. 그녀는 캐스웰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내양이었다. 건물에 있는 3대의 엘리베이터 중 첫 번째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그녀는 나이가 어렸고 19살이었다. 또 친절해서 모든 입주자들이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명랑한 성격을 좋아했고 그녀에게 건네는 농담도 매우 점잖고 부드러웠다. 짓궂은 승객들은 옆에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에델이나 로레타와 좀 더 진한 농담을 했다. 그녀들도 메리보다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그런 농담에 더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근무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고객들 사이에 그녀의 엘리베이터가 깨끗하고 말끔하다는 소문이 났다. 어쩌다 들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바닥의 카펫에 담뱃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 손님은 성냥개비를 들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나가서 버렸고 담배를 새로 뜯은 사람은 뜯어낸 셀로판 포장지를 안에 버리지 않았다.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이 작품이 1950, 60년대 작품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160cm면 늘씬한 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게 일상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라서 하고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끼어들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녀의 청결함에 대한 집념은 근무에 충실하고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자는 상냥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지만 천성적으로 청결한 것을 좋아하는 탓이다. 그녀는 외양에도 까다로워서 회색 근무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글래머인 에델이나 금발의 로레인보다 좀 더 멋졌다. 메리는 자기 아파트는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서 일주일에 5일을 지내는 그녀의 사무실격인 엘리베이터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건 그녀가 엘리베이터 안에 접는 의자 뒤에 작은 빗자루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에델이 물었을 때 들려준 대답이었다.
그녀가 손님이 없을 때 엘리베이터를 층 사이에 세우고 안을 깨끗이 쓸어낸다고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6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정각 5분 전에 해리 길모어가 캐스웰 빌딩에 들어서서 메리의 빈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그날은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하라고 손님들에게 벌써 수십 번 잔소리를 하고 난 뒤였다. 해리는 건물 정비공으로 정비보좌관이었다. 그는 항상 입고 다니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입에는 담배가 물려 있었다. 왼손은 공구들을 잔뜩 들고. 4층 배관시설을 좀 손볼 데가 있어. 태워줄 테야? 메리는 한쪽 눈으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4분 후에는 8층에 올라가서 스탠 노튼을 태우고 내려와야 했다. 다른 눈으로는 길모어가 물고 있는 담배 끝에 달린 젤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해리. 근데요, 먼저 그 젤나 좀 털어요. 해리는 미소를 짓고 담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요란한 몸짓으로 젤을 털었다. 이제 됐어? 잔소리 많은 할머니? 결혼해서 남편이 담배 피우면 어떡할 거야? 담배를 끊게 할 건가? 천만에 마음대로 태우게 놔둘 거야. 부엌 구석에서 벽을 향하고 피우게 하겠다는 말이지? 메리는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해리가 6개월 전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어느 아침이 생각났다. 짙은 눈썹에 곱슬머리인 그는 언뜻 보기에도 미남이었다. 약간 건방지고 잘난 척하는 행동을 했지만 세련된 미소도 갖고 있었다. 그는 늘 대담하고 자신 있게 행동했다. 메리는 그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녀의 엘리베이터를 손볼 일이 생겼었다. 일을 마쳤을 때 엘리베이터 천장에 있는 뚜껑을 통해 기름과 흙이 떨어져 카펫에 얼룩이졌다. 그걸 보고 그녀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를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해리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다가 도망쳤다. 얼룩을 없애느라 청소부 여자가 이틀이나 고생을 했고 메리는 그 일로 정비 책임자인 조지 알렌에게까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조지 알렌은 메리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원래 기름투성이라 기름을 흘리지 않고 수리하려는 해리의 일도 쉽지는 않다고 다독거렸다. 그 일을 거의 잊어갈 무렵 저녁에 퇴근하려는데 해리가 찾아왔다. 해리가 엘리베이터를 더럽혀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의 표시로 저녁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3번 데이트를 했지만 메리가 그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태도나 택시에서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다시는 만나자는 요청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사이좋게 지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농담을 했고 메리는 그가 계속해서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스탠 노튼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도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 스탠은 별로 웃지도 않았고 모든 일에 신중했다. 메리는 긴 안목으로 볼 때 그가 더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요즘도 해리와 농담을 나누곤 했다. 그녀는 상냥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남편이라면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잿더리가 많을 거고 남편은 잿더리를 사용할 만큼은 속이 깊을 테니까요. 손님을 내려놓은 가슴이 큰 에델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다. 여기 타요, 해리.
난 죄를 떨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게다가 메리는 곧 그 우편물을 운반해야 하거든요. 해리는 즉시 에델에게 갔다. 그리고 메리에게 담배를 흔들며 웃었다. 날 못 태워서 약 오를 것 같은데. 에델의 얘기를 듣고 나자 메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생각났다. 그 일은 항상 메리를 불안스럽게 했다. 그녀는 문을 반쯤 열어두고 점심시간이나 커피 휴식 시간에 여자들 대신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클리프 포브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손님들에게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로비 한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판유리 쪽을 지켜보았다. 판유리 안은 시티은행이었고 은행 정문은 건물 밖 큰 길을 향해 있었다. 트레이시 건설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봉급 지급 방법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무런 허점도 없어 보였다. 금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스탠 노트는 자색 여행용 가죽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내려와서 봉급을 현금으로 찾는다. 그가 은행 경비원인 에드 이왈드와 함께 로비를 건너오면 메리는 논스톱으로 8층까지 스탠을 데리고 올라간다. 8층에는 사무실이 둘밖에 없다. 반은 트레이시 건설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여성 비서 학교였다. 낮에 봉급을 개인 봉투에 나눠 넣은 후에 은행 폐점 시간 직후에 봉급작전 제2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2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3시 정각이 되자 에드 이왈드는 은행 문을 잠그고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3시 10분에 그는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은 차림으로 로비에 있는 데스크로 갔다. 그는 메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트레이시 건설회사에 준비가 완료됐노라고 전화를 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손을 흔들자 클리프 포브스는 문에서 물러서며 가봐 메리 하고 말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여태껏 마음속에 있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는 건 아니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는 아무 데도 서지 않았다. 에드 이왈드는 은퇴한 경찰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탠을 경호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스탠이 로비에 내려오면 에드는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잡고 다가섰다. 그리고 두 사람은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는 강가 건설 현장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30분 이내에 돌아왔다. 스탠은 여러 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시켰지만 메리는 그래도 잘못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메리는 금요일이 늘 불안했고 스탠과 에드 이왈드가 캐스웰 빌딩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메리가 8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우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메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는 남자고 손에는 총신이 짧은 무서운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커다란 갈색 봉투를 쓰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이 옆구리를 찌르는 걸 느꼈다. 갈색 봉투에 뚫은 2개의 눈구멍은 그의 모습을 더욱 괴기하게 보이게 했다. 구멍 안에서 눈동자가 움직였지만 모양이나 색은 알 수가 없었다. 봉투 안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종이에 가려져 울려 나왔다.
꼼짝도 하지 마. 무슨 소리를 냈다가는 죽어. 그러지 않아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근육이 마비되고 목이 막혔다. 머리를 밖으로 약간 내밀고 그를 찾는 신용을 해. 그가 나오면 미소를 지어. 메리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트레이시 사무실의 문이 열렸다. 사무소장인 오코너가 밖으로 나와 복도 양쪽을 훑어보았다. 소장이 옆으로 비켜서자 스탠 노튼이 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왔다. 스탠의 얼굴에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다. 권총을 든 사나이는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스탠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는 권총을 더욱 세게 찔렀다. 메리는 옆구리가 아팠지만 소리를 내진 않았다. 스탠이 더욱 크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시간을 정확히 맞춰왔군, 메리.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온 후에야 두건을 쓴 남자를 보았다. 때는 너무 늦었다. 그 다음엔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메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스탠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놈이 그의 가방을 낚아챘다. 놈은 스탠을 돌려세워 문을 향하게 하고 권총으로 그의 등을 찔렀다. 7층으로 내려가. 메리는 어떻게 단추를 눌렀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한 층을 내려간 후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놈은 스탠의 등을 떠밀었다. 스탠은 구르는 듯이 복도로 밀려나가 쓰러졌다. 놈은 그녀도 밖으로 힘껏 밀었다. 그녀는 미끄러지며 복도에 넘어졌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뒤돌아보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있었다.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녀가 스탠을 바라보자 그는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 입은 꽉 다물고 있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쳤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전화를 찾아! 경찰에 빨리 연락해! 그녀는 스탠의 말을 알아듣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가 왜 비상계단 쪽으로 뛰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도 그의 뒤를 쫓았다. 그가 복도 끝에 있는 두꺼운 철문을 열 때에서야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서 로비에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줄을 알았다. 그의 긴 다리로 뛰어내려가면 잡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생각을 하니 겁이 덜컥 났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놈은 권총을 갖고 있었다. 안 돼, 스탠! 제발! 그들이 층 사이의 층계참에 갔을 때 스탠은 몸을 돌려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곤 그녀를 세게 한번 흔들었다. 그의 눈은 절망적이었다. 전화해! 빨리! 그는 몸을 돌려 한꺼번에 서너 계단씩 뛰어내려갔다. 메리는 그가 다급하게 소리친 뜻을 이해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트레이시 건설회사에 전화를 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8층으로 갔다. 그녀는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랐다. 접수계의 아가씨가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다시 말할 때는 짜증이 났다. 그때 오코노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메리는 그를 붙잡고 빠르게 말했다. 오코노는 메리의 말을 들은 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교환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명령하고 메리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갔다. 다음 몇 분 동안은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로비로 내려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에드 이왈드와 흥분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스탠이었다. 그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메리의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다음에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표시판은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코너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건물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스탠도 뒤를 따랐다. 아무도 따라오라고 안 했지만 메리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말없이 바라보고 있기만 하던 에델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오코너가 물었다. 지난 2, 3분 동안 누구를 싣고 내려왔소? 아니요. 2층에 있는 메리의 엘리베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스탠은 몸을 돌려 비상계단으로 뛰어갔다. 오코너 씨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지하층으로 갑니다. 로비로 안 왔다면 지하층으로 갔을 겁니다. 오코너는 한숨을 쉬고 메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보군. 내 사무실로 가서 경찰을 기다리는 게 좋겠소. 체니 경사는 경찰 순찰차보다 3, 4분 늦게 도착해서 수사 책임을 인계받았다. 그는 주로 오코노의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신문했고 다른 형사들의 보고를 받았다. 2시간 후에도 그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메리도 그곳에 있었다. 그동안 그녀만이 그 방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체니 경사에 대한 첫인상은 2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에 대한 첫인상은 같이 있기에 불안하고 겁난다는 것이었다. 그는 40대로 보였고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네모진 얼굴이 무뚝뚝하니 웃지를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남을 의심하는 기미가 엿보였고 날카로운 회색 눈은 상대의 육체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모든 보고가 수집될 때까지 스탠 노튼을 아는 척도 안 했다. 그가 노튼을 알아본 척 했을 때 메리는 겁이 덜컥 났다. 그녀는 그가 스탠을 바라보던 눈길과 그가 스탠에게 건넨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지, 노튼? 그렇습니다. 롤라 사건 때였지. 네. 역사는 반복한다는 식이군. 그 말을 듣고 있던 오코너가 롤라 사건이 뭐냐고 물었고 경사는 설명했다. 그 사건은 3년 전에 스탠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일어난 봉급 강탈 사건이었다. 그 일에 대하여 스탠이 결백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적이 있었다. 오코너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는 회사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스탠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고 대답했다.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 제 업무는 봉급 지급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봉급 수송 일을 맡겼을 때는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저한테 2번이나 일어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스탠은 힘없이 말했다. 오코너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체니가 에드 이왈드, 조지 알렌, 그리고 해리 길모어를 신문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사건 후에 건물을 빠져나간 사람들을 조사한 형사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 모든 일이 끝나자 체니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눈에 금방 띄는 대답이 되게 옳은 대답이라고 했다. 그 가방은 어쨌어, 스탠? 공범자는 누구야? 스탠은 항의했다. 메리도 같이 항의했다. 그들은 사실을 말했고 일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고 했다. 그리고 스탠이 로비에 나타났을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에드 이왈드와
클리프 포브스가 진술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건 나도 알아요. 체니가 말했다. 하지만 비상계단 층계참에는 들창이 있어. 당신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가방을 들창 밖으로 던진 거야. 그 들창 밑은 골목길인데 옆에 있는 타일러 빌딩과 통하게 되어 있지. 들창 밑에서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던 공범자가 가방을 갖고 타일러 빌딩을 통해 도망치면 그만이야. 메리는 스탠이 다시 거세게 항의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스탠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내가 아니라고 힘없이 말할 뿐이었다. 메리는 실망을 느꼈지만 체니에게 몸을 돌리고 눈에서 푸른 빛을 내뿜으며 거칠게 항의했다. 메리는 돈을 강탈한 놈은 세밀하게 계획을 짰고 봉급 수송 방법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용의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건물 정비사인 조지 알렌은 어떤가? 그는 지하실에 쭉 있었다고 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없지 않은가? 해리 길모어는 어떤가? 그는 4층에서 배관을 고쳤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체니는 그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대답했다. 조지 알렌이 지하실의 작업실에 혼자 있었지만 그곳에서 돈이나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그 돈과 가방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해리 길모어가 4층 화장실 배관을 고치고 있는 것이 4층에서 근무하던 회사원에 의해 목격되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3시 10분에서 15분 사이가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고 이제 체니와 그의 부하들만이 남았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체니는 불 꺼진 파이프를 물고 오코너의 의자에 앉았다. 그가 스탠에게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메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었다. 자, 스탠. 경찰서로 가서 얘기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스탠이 가냘픈 어깨를 약간 으쓱하는 것을 보고 메리는 그가 자기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얘기는 여태껏 하지 않았나요? 경위님도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테니 얘기를 조금 더 하자고. 경위님도 묻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나도 더 물을 게 있어. 어쩌면 검사가 이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어쩌면 밤을 새워야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아. 체니는 일어서서 한숨을 쉬었다. 당신과 메리가 결혼한다고 하더군. 스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멋지게 한탕 했군. $10,000쯤 되지? 내가 안 그랬다고 했잖. 시끄러! 알아들었다고. 체니가 말을 막았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 일을 저질렀으면 그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되리라는 걸 내가 약속하지. 우린 지금부터 당신을 지켜볼 거야. 당신은 당신이 쓰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일일이 증명해야 돼. 별로 사는 재미가 없을걸? 그것보다도 결혼을 시작하는 방법치고는 형편없을 거야. 자, 가자고. 그가 스탠을 데리고 문으로 가서 형사에게 넘기고 돌아왔다. 그는 파이프를 물고 메리를 바라보았다. 당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그건 내일 해도 돼요. 내가 한 말은 진실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한 가닥 희망이 솟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믿는다면
스탠의 말도 믿어야 하지 않나요? 체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은 당신이 한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담배 파이프로 메리를 가리켰다. 자, 들어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범인, 그러니까 그놈은 봉급의 수송 방법이나 시간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코치를 받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놈이 3시가 조금 지나서 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코트 밑에는 종이 봉투를 숨기고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는 말을 중단하고 파이프를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당신이 말한 대로 다 일어났어요. 당신과 스탠은 7층에서 복도로 밀려나가고 스탠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고 당신은 전화를 찾으러 갔죠. 돈을 강탈한 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가서 비상계단 창밖으로 돈을 던졌고요. 그런 후에 계단을 2서너 계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옆에 타일러 건물을 통해 골목길에 가서 돈을 주어서. 메리는 체니의 말을 막았다. 체니가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탠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는 다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체니의 뜻은 명백했다. 그들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도 메리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메리는 전에 있었다는 봉급 강탈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다. 스탠은, 자기가 알고 사랑하는 스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사의 생각이 틀렸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메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카펫의 구석이 얼룩져 있는 것이 보였다. 메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왜 내가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엘리베이터가 이 꼴이 되는 거지? 아무도 깨끗한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자니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장까지 겹쳐지며 눈물이 왈칵 솟았다. 그녀는 1층에 갈 때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2층으로 다시 올라가야겠어요. 체니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그녀는 덧붙였다.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고 그녀는 카펫의 얼룩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얼룩은 기름으로 보였다. 청소부가 깨끗이 닦아낼 수 있을까? 전에도 이렇게 얼룩이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그녀는 급히 무릎을 꿇었다. 얼룩을 손으로 만져보니 기름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눈에 거의 띄지 않는 문이 있었다. 작은 열쇠 구멍만이 거기에 문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 문은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했을 때 탈출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옆에 엘리베이터를 같은 높이로 올려서 비상구를 열고 옮겨 타도록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는 다른 탈출구도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자 메리는 긴장감이 고조되며 몸이 새로운 흥분으로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메리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것도 모른 채 지난번 천장 뚜껑이 열려서 카펫에 흙과 기름이 떨어졌던 때를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벽에 붙은 접는 의자를 폈다. 의자를 펴자
뒤에 있던 작은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메리는 개의치 않았다. 메리는 스커트를 걷어올리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뚜껑을 위로 들어서 열었다. 손을 집어넣고 기름기가 있는 엘리베이터 위를 더듬었다. 차갑고 딱딱한 철제가 아닌 물건이 손에 닿았다. 메리는 그 물건을 잡으려고 발끝으로 서서 손을 뻗었다. 브레이지어 끈이 끊어졌다. 하지만 손가락 끝엔 물건이 걸렸다. 더 당기자 가방이 나타났다. 더 당겼다. 너무 많이 당겨 가방이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조심해서 의자에 내려온 후에 의자를 벽에 붙였다. 기름이 묻은 가방을 내려다보고 섰는데 뒤에서 기척이 났다. 몸이 굳어지며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은 당신하고 스탠이 훔쳤다는 게 증명이 됐군. 해리 길모어가 일그러진 미소를 띠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파란색 양복을 입고 한쪽 팔에는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매서웠다. 우리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방이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녀는 카펫의 얼룩진 부분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난번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고치러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갔을 때도 기름과 흙이 떨어졌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난 당신이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해리. 그건 경찰이 할 일이... 그녀는 말을 중단했다. 그의 손에 그날 오후에 보았던 권총이 들려 있었다. 메리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해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천장의 뚜껑을 닫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총을 움직였다. 자, 가자고. 가요? 어디로요? 여자 화장실로 가자고.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는 메리를 끌고 나와 복도를 걸어갔다. 왼쪽을 도니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었다. 메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화장실 안 한쪽 벽에는 철제 사물함들이 쭉 있었고 긴 의자가 1개, 등나무 가지로 만든 의자가 3개, 둥근 테이블이 하나, 그리고 커피를 끓이는 전기 불판이 하나 있었다. 어서 옷 갈아입어. 그녀는 자기 사물함에 가서 자물쇠 번호를 돌렸다. 회색 평상복을 꺼내 긴 의자에 놓고 핸드백도 그 옆에 놨다. 그녀는 유니폼 재킷을 벗어던지고 몸을 돌렸다. 블라우스를 벗고 스커트도 벗었다. 잠깐 동안 속옷바람이었지만 창피한 걸 느낄 여유도 없이 평상복을 머리로부터 입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 해리가 혼자서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탠과 나를 7층 복도로 밀어내고 당신은 그러고 나서 2층으로 갔어요. 그때 가방을 엘리베이터 위에 숨겼고 당신은 2층 비상계단으로 가서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4층으로 올라갔겠군요. 그때 스탠은 벌써 로비로 내려간 뒤였겠죠. 옷은 언제 갈아입었죠? 4층 화장실 옆에 빈 사무실이 있어. 애들이 나를 4층으로 데리고 갔을 때 나는 작업복 밑에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 빈 사무실에서 작업복만 벗고 공구들만 놔두면 됐지. 하지만 당신을 4층 화장실에서 봤다는 사무원의 말은 그거는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었어.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나 4층 빈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야. 화장실에서 머리에 썼던 봉투를 찢어서 대변기에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 그리고 당신만 귀찮게 굴지 않았다면 이 일은 쉽게 끝났을 거야. 기름과 흙을 흘리지 않고는 그 엘리베이터 뚜껑을 열 수가 없다고. 근데 메리 당신만이 유독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지. 하지만 그 많은 돈 봉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바바리 코트를 갖고 왔어. 오렌지 한 상자를 넣어도 될 만큼 커다란 주머니가 2개 있거든. 근데 이젠 당신이 도와주게 됐네. 해리는 그녀의 핸드백을 조사했다. 도시락을 매일 싸오기 때문에 그녀의 핸드백은 비교적 큰 편이었다. 해리는 가방을 열고 돈 봉투를 핸드백 속에 넣었다. 나머지는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나눠 넣었다. 그녀가 유니폼을 사물함에 거는데 그는 빈 가방을 사물함 바닥에 내려놓았다. 여기 두는 게 좋겠어. 내일 경찰이 찾으면 당신 친구한테 더 불리하겠지? 내가 사실을 말할 텐데 뭐가 불리해요? 당신은 말할 수 없어. 당신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는 권총으로 가자고 신호했다. 우선 여길 같이 빠져나가야지. 로비에는 야간 경비원이 있을 거고 경찰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해야 해. 알겠지? 나는 이미 전과가 2개나 있고 이 시점에서 물러날 수는 없어. 총을 쏴야만 한다면 쏠 거야. 그럼 당신이 제일 먼저 당해. 알겠어? 메리는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걸 보고 놀랐지만 그들이 자리를 뜬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이 났다. 해리는 왼손에 바바리 코트를 걸쳐 들고 있는 권총을 감췄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해리는 다시 경고를 되풀이했지만 그 말은 이미 메리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말한 다른 계획이 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만일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경찰은 자기 사물함에서 가방을 찾을 것이고 스테이는 교도소에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오점이 그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체니 경사가 담배 판매대 옆에서 야간 경비원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메리는 지금이 그녀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찬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리의 협박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총을 쏠 것이다. 그녀는 무모한 짓은 할 수 없었지만 은밀하게 핸드백의 걸쇠를 돌려 뚜껑을 열었다. 그 핸드백에는 멜빵이 2줄 있었다. 2줄을 제대로 들고 있으면 뚜껑은 열려도 풀어져 내리진 않았다. 그녀는 체니가 걸쇠가 풀어져 있는 핸드백 속을 보아주길 바랐다. 그녀는 해리 길모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얼어붙은 웃음을 지으며 걸었다. 그들이 담배 판매대에 가까이 가자 체니와 야간 경비원인 찰리 도일이 기대고 있던 판매대에서 몸을 세웠다. 체니가 말했다. 집에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맙지만 됐어요, 경사님. 해리가 데려다 준대요. 메리는 입술이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메리는 얘기를 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핸드백이 체니 쪽으로 향하게 몸을 돌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해리의 바바리 코트가 그녀의 등을 밀었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체니의 눈빛이 변하며 핸드백에 못 박혔다. 그가 메리 잠깐 기다려라고 말할 때 메리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문 쪽을 향하던 그녀는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돌리며 핸드백을 휘둘렀다. 그녀는 권총을 든 손을 목표로 했지만 총이 발사될까봐 움직이는 동작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해리 역시 그녀의 행동에 놀라 잠시 움직이질 못했다. 핸드백이 해리의 총을 든 손을 때렸고 핸드백의 멜빵 한 가닥이 끊어졌다. 이어서 총소리가 울렸고 돈 봉투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메리는 자기가 총에 맞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관성에 의해 해리 쪽으로 몸이 쓰러졌다. 해리는 그녀를 사납게 밀쳤고 메리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지면서 양 무릎이 벗겨졌다. 고통 속에서 두 번째 총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해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체니와 야간 경비원이 그를 누르고 있었다. 체니가 권총을 빼앗았고 야간 경비원이 해리를 난폭하게 일으켜 세웠다. 체니는 너무나 놀라서 메리가 일어나 앉아 스커트를 내리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경사에게 화가 나진 않았지만 무릎이 아파왔고 지난 몇 시간 동안 간신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거기 대한 항의로 쇳소리를 질렀다. 이젠 당신의 그 돌대가리도 스테인이 봉급에 강탈하지 않았다는 걸 알겠군요. 메리는 엉겁결에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금방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체니가 다가와서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며 괜찮느냐고 물었다. 메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과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얘기했다. 얘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체니에게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해리 길모어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야간 경비원은 돈 봉투를 재빨리 줍고 난 후 전화를 했다. 나는 이놈을 데리고 가야 해요. 체니가 메리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집에 데려다 드릴 경찰차가 곧 올 거요.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무릎에 뜨거운 찜질이나 해요. 해리는 어디로 데리고 가는데요? 경찰서요? 거기에 스탠이 있나요? 그렇죠.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요. 스탠하고 함께가 아니라면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날 처음으로 체니가 웃었다.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는 인정어린 웃음으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메리는 체니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옷매무시를 고치고 손으로 머리도 다독거렸다. 떠날 준비가 끝나자 야간 경비원에게 말했다. 부탁 좀 들어줄래요, 찰리? 그럼 말해봐요. 제발 청소부한테 엘리베이터 안에 기름 얼룩을 말끔히 지워달라고 좀 말해주세요. 지금은 엉망인데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지금보다는 볼 꼴 사납지 않았으면 해요. 찰리로부터 틀림없이 그렇게 지시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메리는 체니와 같이 스탠을 찾아갈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추리소설, 특히나 단편 추리소설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결말 흔치 않죠. 결국은 청결함을 사랑하는 우리의 메리가 사랑하는 약혼자 스탠을 구해내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림처럼 머릿속에 막 그려지잖아요. 어떤
분주하게 돌아가는 대형 빌딩이 있는데 8층 뭐 이러면은 예전에는 꽤 큰 빌딩이잖아요. 근데 시대적 배경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마다 엘리베이터를 운행해 주는 엘리베이터 차장님이 계시고, 저도 90년대에 중국에서 한 3년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그 차장분들이 계셨어요. 자기 의자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층수를 눌러요. 아무튼 중국은 그때 인제 인력이 남아 돌아서 취직시켜 주느라고 그랬던 거고, 이 50-60 년대 미국은 분명히 필요해서 이런 직업이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근데 아무튼 이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고, 그리고 또 잠깐 썸 탔던 남자가 엘리베이터 그 수리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매력적인 남자인가?'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범인이고 막, 아유, 저는 이 정도 구성의 추리 소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요런 작품류도 좀 우리나라에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서가 좀 등장인물 적게 나오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랄까 요런 걸 좀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익숙하면 사랑하게 되죠. 자꾸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런 작품들 좀 소개해 드리면 처음에 좀 낯설더라도 좀 지나면 애정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지 하몬 콕스, 미국에요. MWA라는 엄청난 무슨 어워즈가 있나 봐요. 거기서 그랜드 마스터상을 수상했고, 카메라맨 케이시라는 인기 캐릭터를 창조해서 60편 이상의 장편을 발표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구가 많아서 도서 시장이 넓다 보니까 인기 작가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그 작가의 수는 너무 한정돼 있어서 요렇게 단편으로밖에 만나볼 수 없는 것이 아쉬운데요. 네, 아무튼 저는 몹시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독, 공유, 알림 설정,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해 주시면 안자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집실에서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한테 전혀 관심 없는 어떤 쿠팡의 제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쿠팡에서 여러분께서 쇼핑을 하시면요, 그 수익금,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30원을 번다. 그러면 그 30원의 6%를 안자비한테 준답니다. 그러면 안자비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염치 없지만 그것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항상 등장인물들 띄워드리니까 요런 작품은 화면 가끔 보시면서 머리 아프지 않도록, 골치 아프실 일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은 아시기 힘들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책 읽고 낭독하는 일이 좋은데요. 저 혼자 허공에다가 떠들 수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재밌다 해주시고 좋아라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신 게, 또 뭐 여러 각도로 응원도 엄청 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제가 살아가는 힘이고 기쁨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